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양 당의 속내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뒤에 그동안 말을 아꼈던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인사들이 검찰 수사 비판과 정권 공세에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넘어서 관저 면접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중량급 인사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도 두 분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설 변호사님, 네. 혹시 중꺾마라고 아세요? 아, 그럼요. 저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네. 정말 그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저도 네. 설 변호사님 아재인 줄 알았는데 그런 아닙니다. 것도 알고 계신 겁니까? 그럼 원래 아셨어요? 아니면 저는 원래 그 네. LOL 할 때부터 그 데프트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셨구나. 그럼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자, 월드컵 참 이번에 저희가 16강도 정말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피파 랭킹 세계 1위 브라질과의 이 경쟁에서 네. 졌지만 네.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뭐 브라질전에서의 아쉬움보다는 우리 포르투갈전에서의 극적인 정말 그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그 또 다른 팀 경기까지 기다리는 우루과이 전. 8분 동안의 가나와의. 그 시간까지 해서 너무나 극적이었고 너무나 그 승리가 아직도 여운이 그때만 생각하면 그렇죠. 아직도 온몸이 진짜 소름이 쫙 돋습니다. 브라질전 같은 경우도 물론 뭐 경기 결과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만은 저희가 과거에 강팀을 만나면은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그랬죠. 하거나 답답하게. 그러니까 저희 모습을 전혀 못 보였어요. 근데 뭐 이번엔 지긴 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상적인 경기를 펼쳤고 네. 또 한 골 만회골도 넣고 이랬으니까 정말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훨씬 발전된 한국 축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 선수의 어떤 인터뷰 기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무슨 요행을 바란다거나 어떤 실력보다는 운에 기대어서 올라간다거나 이런 것을 바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실력으로 그러니까 실력으로 정말 강팀과 대등한 수준의 경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어찌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뭐 축구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지금 뭐 K컬처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세계에서 상당히 강세인데 이제는 축구마저도 그렇게 돼가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뿌듯했습니다. 정치만 잘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여운이 가시지 않고 저희 대본에 월드컵 이야기 간단히라고 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월드컵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네. 이 정책적 판단을 사법적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구속된 지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을 사법적 잣대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합리적으로 자료 쫙 꺼내놓고 정책적 판단 한 거다 이러면은 그걸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죠. 법원에서 어떻게 구속시킵니까? 근데 법원에서 구속까지 시켰다는 거는 이게 단순히 정책적 판단이 아니고 정책적 판단의 근간이 되는 뭐 자료 같은 거 왜곡하고 뭐 삭제해버리고 심지어 불리한 전문 뭐 조류 보고서는 빼버리고 뭐 이거 그 한자 써 있는 그 구명조끼는 봤는데 못 봤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허위 보고서 작성에 이르는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아니라 설령 판단이 틀렸다고 해도 정말 정상적인 자료를 가지고 해석을 했었다 그러면 그거 처벌 못 하죠. 물론 이런 쟁점이 지금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10시간 가까이 공방이 된 거지만 어찌 됐든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한 거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정책 판단의 범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드러나는 거죠.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다라고 천 변호사님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 말대로 당시에는 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각종 SI 자료라든지 당시에 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직접 선별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직접적인 어찌 보면 군의 어떤 그 정보 분석관들이라든지 분석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그 4시간에 걸쳐서 계속 회의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계속 정보가 들어오고 있었으니까 그 와중에서 그 어떠한 요소를 뽑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아마 월북으로 추정된다. 당시에도 어떤 기사였냐면
월북으로 강한 추정이 된다라는 거였지 단정을 하지 않았었어요. 당시에도 그냥 예. 추정된다라고만 얘기를 했을 뿐이지. 근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서훈 안보실장이 당시에 이걸 월북으로 규정하자라고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밑에서 올라온 보고들의 내용들이 월북으로 보는 것이 더욱더 조금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 당시에는 예. 그렇게 보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판단이라 생각했을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뭐 누군가는 그러세요. "왜 그때 그러면 구조하러 갈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구할 생각하지 예.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 수역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에요. 북한 수역에서. 그것도 우리가 지금 보통 언론에 나오는 SI 정보란 것들이 대부분 감청 정보예요. 예. 북한군끼리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몰래 들었던 것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그 와중에 어떻게 우리가 구조를 하고 갈 수가 있으며 그 시간적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돌아가신 그 공무원분에 대한 그리고 그 유족분에 대한 어떤 슬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하지만 공감을 하고 예. 있지만은 어찌 보면 지금의 서훈 실장에 대한 어떤 구속 영장 발부 아직 제가 판명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직 그리고 구속 적부심의 단계도 아직 남아 남아있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쉽다. 특히나 증거 인멸을 우려로 해 가지고 발부가 됐다고 하는데 증거 인멸의 어떤 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을 했던 부분. 기자회견이죠. 예. 그걸 했다고 해서 증거 인멸을 한다고 생각해서 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그건 아무리 저 변호사로 생각하더라도 조금 납득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에이, 법원이 뭐 그렇게 허술한 것도 아니고 네. 기자회견 하나 했다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얘기했겠습니까? 사실은 그 외에도 자기 부하 직원들이나 국방부의 해경의 뭐 일선 직원들 이런 사람들 말을 맞출 우려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물론 물적 증거는 다 확보돼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핵심은 이런 거라고 봅니다. 단정 안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때 월북으로 판단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단정한 거죠. 예. 그리고 그때 해경에서나 국방부에서도 최초에서는 이거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안보실만 갔다 오면 사람들이 바뀌어요. 예. 심지어 해경은 브리핑하는 사람도 바꿔버렸어요. 브리핑한 사람 내가 월북이라고 못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나오니까. 게다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월북이란 딱지 붙이는 게 왜 안 좋냐면요. 이거 우리 권위주의 시절에 이거 빨갱이 딱지 붙이는 거랑 똑같아요. 국가가 국민에게 월북자라는 딱지를 붙이려면요. 확실해야 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야 되는데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와 봐라. 아니거든요. 국가가 월북이라는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월북이 아니라고 볼 만한 자료들은 다 빼버리고 그게 윗선의 지시든 뭐 아랫선의 보고든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지금 한 사람을 그 정권의 정치적인 목표로 인해가지고 월북자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잖아요. 예. 이거 옛날에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이 남영동 같은 데 붙잡혀가면은 너 지도사도 모르게 처리해버리고 월북했다 그럴 거야?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예. 그래서 저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개인의 인격을 이런 식으로 짓밟아서는 안 된다. 이거 아까 구조 왜 북한 수역에 있는데 어떻게 하냐 하셨지만 북한 당국에 전화 한 통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걔들이 받든 안 받든? 근데 그 정도 노력도 안 해놓고 무슨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퇴근하고 뭐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게 우리나라 국민을 대하는 태도인가? 뭐 그런 지적을 하는 거죠. 네. 천 변호사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네. 이게 법률적인 어떤 이런 걸 떠나서 정치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저희가 직권남용이라든지 뭐 이제 공문서 이번에도 위조라든지 작성 혐의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수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 네. 이번 정권에서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참사 압사라는 말 쓰지 말고 사고라고 쓰고 그 일부 또 유가족들에게는 마약 좀 검사를 해보자라고 동의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사고를 좀 축소하고 참사를 축소하고 또 다른 원인을 찾아보고 이런 것들도 나중에 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근데 이런 것도 그게 정말로 정책적인 아니면 언론 홍보의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직권남용에 이르렀다 하면 수사해야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막 정권 바뀔 때마다 뭐 적폐청산이니 뭐 이런 게 좀 지루하긴 그렇죠. 합니다만은 네.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이게 정권 교체의 순기능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공무원들도 긴장하고 일하는 거거든요. 아니 나중에 이거 문제될 수도 있다라고 네. 하니까 헛짓거리 좀 하지 말아야지 하는 효과도 있어서 너무 이게 길어지고 과해지면 국민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겠지만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부분 아닌가. 게다가 이 서해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이게 언론에 의해서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이거 진짜 월북으로 단정할 수 있나?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갑자기 막 탈탈 털자 이런 건 아니기 예.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전 정권 예, 보복 수사 아닌가요? 저는 네. 그렇게 봐요. 이게 어떠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실의 의지가 없이는 이 수사가 이렇게 될 수가 없었죠. 이 당초에 이 수사가 시작된 시발점 자체도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에서의 어떤 인사들의 개인적인 부패 비리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엄벌을 해야죠. 엄단을 해야 되는 예. 것이고 그것은 버려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은 정책적인 판단,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특히나 뭐 내부적인 것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안에서의 문제는 모르겠는데 이건 어찌 보면 북한과의 관계라는 것은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요. 예. 다문 어떤 남북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어떤 감청 정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따져봐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시에 문재인 정부 무슨 이득이 있겠다고. 그러니까 뭐 사실 어느 정도의 네. 이득은 있었죠. 이제 대북 관계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 얘기를 하세요. 뭐 그 당시에 뭐 김정은하고 무슨 뭐 유엔에서 발표를 하고 뭐 그래야 예. 되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눈치 본 거 아니냐. 뭐 눈치 본 것도 저는 외교에 뭐 하면 그 말이 사실인다소 치더라도 당시에 어떤 남북 간에 있어서 최대한 유화적 제스처를 취해 보자. 그래서 어떤 이러한 지금의 이런 긴장 관계를 낮춰보자라는 게 문재인 정부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공무원의 한 사람의 목숨을 등한시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뭐 그럴 수 있죠. 사실 북한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공익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월북인지 아닌지가 좀 불분명하다. 예. 그러니까 확실치가 않은. 확실치가 않다. 그러니까 월북이라고 아니. 볼 만한 정황도 있고 또 월북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정황도 있다. 이 정도로 놔뒀으면은 저희가 그렇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인 이득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의 유가족들도 지금 명예가 달려 있는 인격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제는 국가적인 이득 아니면은 정권의 이득을 위해서 한 개인의 권리를 등한시하는 거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수니 진보니를 예, 떠나서 예. 어떤 역사의 발전과 관련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처벌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럼 진짜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셨듯이 정권 바뀌면 지금 예를 들어서 다음에 정권이 바뀐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여름에 있었던 강남에서의 홍수 예. 그 자체 판단 미스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어떤 잘못했는가? 지금 수사 당연히 안 되죠. 여권이니까. 나중에 5년 뒤에 공소시효도 안 지났어요. 그러면 그때 와서 다 수사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용산 참사 지금 수사하고 있지만 지금 수사 결과 보십시오. 예. 특수본에서 지금 수사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하위직들만 지금 거기 현장에 있던 뭐 용산 뭐 소방서장, 예. 뭐 이하 경찰서장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윗단계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정권 바뀐다면 다 수사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문제들, 특히나 저는 정말 묻고 싶은 게 IRA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조용한데 이 부분 정말 문제 있다고 봐요. 당시에 외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었고 국가에서 미국의 로비 회사에게 로비해서 돈을 세금까지 줘가면서 예산까지 배정하면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어를 하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사전에 캐치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렇다면 이거랑 판단도 나중에 다 수사의 대상이 그러니까 됩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거 약간 쟁점을 흐린다고 생각하는 게 예. 실수한 거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수로 뭐 좀 잘못했다. 좀 판단 미스. 네, 뭘 안 했다. 이런 네. 거는 그래 뭐 네. 그럴 수 있죠. 그걸 가지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왜곡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뭘 삭제하라 그래가지고 새벽에 무슨 퇴근한 네. 직원 불러다가 무슨 그 정보망에 있는 거 삭제하고 이런 적극적인 의도된 위법 행위가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막 왜곡하고 뭐 하지 말라 그러고 국민에게 해코지하고 이러면 예. 처벌해야죠. 그건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영장실질심사 법원에서 영장이 나오기는 했는데 최장기간이었습니다. 10시간이 넘었습니다. 이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시간 40분이 가장 길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네. 이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법원에서 그만큼 고심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PPT 시간이 검찰에서 얘기한 것만 해도 5시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상당히 공을 들였다. 예. 검찰에서 되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PPT로 그러니까 시각화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게 한마디로 저는 재판장을 홀린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게 그 검찰에는 거기에 전담 부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우리 재판 제도가 있지 제도가 않습니까? 생겼으면서. 그럼 거기 가게 되면 검찰에서는 그것만 전담하는
그 인력이 따로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굉장히 전문화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예전에 제가 뭐 김용 실장이라든지 이런 변호인단에도 시각화 자료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판사나 사람들이 누구나 봐도 시각화된 자료, 그러니까 말로 듣는 것과 이런 서류로 보는 것과 시각화된 자료를 봤을 때 그 느껴지는 감정이라든지 판단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검찰이 PPT만 5시간 정도로 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공을 들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것보다는 서로의 공방이 정말 치열했던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예를 들어 검찰에서는 피해자 유족 이 피해자의 딸의 어떤 편지를 딸 PPT 편지를 그런 거 이제 보여줬다고. 예. 오히려 보통은 재판정에서는 그렇게 좀 감정이 호소하는 것을 잘 안 하거든요. 예. 뭐 변호인 측이든 아니면 피고인 측에서는 오히려 할 수가 있죠. 예. 조금 양형의 사유가 되게. 근데 좀 건강이 좀 안 예. 좋으니 그렇지. 뭐 검찰에 부양해야 그렇죠. 된다더니. 근데 예. 검찰에서 이런 걸 제시했다는 것은 '정말 구속시켜야 되겠다.'라고 정말 법원에 어. 호소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로펌에도 PPT 전문팀이 있어요. 예. 다 그만큼 공방이 치열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복잡합니다. 예. 이게 정말 정책적 판단의 영역인가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왜곡과 허위가 있는 있는지 사건이냐. 지금 저희 토론만 봐도 그러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치열하게 붙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그러면은 진짜 정보는 뭐였는데 이걸 어떻게 숨겼냐, 이걸 어떻게 왜곡했냐라는 게 다 디테일하게 나와줘야 되는 예. 거거든요. 법원 입장에서도 그럼 진짜는 뭔데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건데라는 게 딱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아마 오래 걸렸을 겁니다. 설 변호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이게 지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묵인? 뭐 그렇죠. 영의? 아니 이거는 저희가 선거 과정에서부터 네.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이거는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실제로 이게 어떤 사태로 일어났는지를 밝히겠다라고 공언했던 사건입니다. 예. 게다가 후보 때부터 여기 유가족분들 만나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이렇게 물밑에서가 아니라 대놓고 열심히 수사하라고 한 사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도 문제의식이 있었고 이번 그럼요. 정권 차원에서도 이 전 정권의 이 사안은 문제가 있다라고 봤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침묵을 깼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내가 최종 승인자인데 굉장히 아까운 자원이고 이렇게 꺾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 수사에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어떤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서훈 전 실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최고의 전략가, 예. 그다음에 뭐 실무에 있어서 최종 책임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을 정치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예. 그 내용 중에 보면. 그러니까 그 서훈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그 캐도에서 이제 3년 동안 그러니까 북한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가 이제 벌써 굉장히 그러니까 YS 그러니까 예.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실무자로서 그냥 일을 해오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문 관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종 그때부터 능력을 인정받아서 북한과의 어떤 대화의 협상 창구라든지 북한과의 접촉에 있어서의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쉽다는 거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본인에게 뭐 책임을 물어라 뭐 이렇게 얘기로 들릴 수가 있겠지만 이걸 또 오해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요.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어찌 보면 도의적 그 책임? 같이 일을 했던 참모들이 이렇게 어찌 보면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고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리더로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비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언론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보고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재임 기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어찌됐든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라고 보고요. 이번 특히나 서훈 전 실장은 정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에서나 어찌 보면 참 활용을 잘 해야지만 되는 자산인데 이런 사람을 오히려 이렇게 구속을 시키는 것이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아쉬운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는 타이밍과 내용 전부 다 매우 이상했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차라리 저는 검찰 수사 초기 단계에는 이런 메시지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너무 가혹하다. 예. 뭐 도를 넘지 마라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장 실질 심사, 그러니까 법원의 심사를 바로 앞두고 도를 넘지 마라라는 얘기였어요. 사법부를 압박하는 겁니까? 그런데 예. 이제 좀 질문을 드리면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말고 이게 잘못이 있다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데 굳이 구속까지 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으니 불구속
기소 형태로도 가능하지 않냐 이런 메시지가 좀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얘기가 타당하려면은 사실은 영장이 안 나왔었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구속 필요성 없는데 검찰에서 무리하게 뭐 자꾸 영장 청구하고 그러냐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찌 됐든 법원에서도 이게 일단 구속해 가지고 지금 재판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한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좀 이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차라리 검찰을 진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단계에 얘기를 하든가. 예. 근데 그러면은 뭐 도를 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 전 잘 모르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전문가고 정책적 필요가 있고 뭐가 있고 해도 허위로 뭘 쓰고 뭐 왜곡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서훈 실장이 북한과의 관계에 좀 경도돼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래서 자꾸 안보 회의하고 나면 뭐 막 바뀌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에 아무리 그거가 중요했었어도 결국은 실체 진실을 가리면서까지 할 수는 없었던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신 거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설 변호사님은 여전히 그 구속 접부심을 한 번 더 봐야 한다. 저는 아마 근데 청구는 아마 할 거라고 보는데 지난번 서욱 어떤 국방부 장관과의 그 비교 사례를 해보면 상당히 좀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접부심 전에 국정원에서 감사원의 결과와는 다른 메시지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의 어떤 그 발표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정 변경이 생긴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접부심에서 인용이 돼서 저는 구속 상태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내용의 어떤 것이 없이 다시 한번 한다고 한들 과연 이것이 받아들여질까? 상황의 변화가 없이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서훈 전 안보실장이 구속이 되면서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연이어서 또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에 가세하기 시작했어요. 말이 진짜 세더라고요. 고민정 의원이랑 뭐 임종석 실장 같은 분들은 무슨 뭐 깡패, 무슨 뭐 건달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괴롭힌다라고 막 프레임을 짜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걸 검찰이나 경찰 수사만 하고 있을 때는 백보양보해서 뭐 그런 얘기 한다 칩시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니까. 근데 법원에서도 이게 지금 영장이 나오는 단계잖아요. 그러면은 법원도 그러면 한 패로 묶어가지고 건달이고 깡패라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구속영장이 나왔다라는 게 혐의가 확정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법원에서 관여해서 이런 영장이 나온다는 거는 최소한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있다라는 거거든요. 검찰의 수사가 완전히 허구거나 뭐 완전히 무리한 것이거나라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도 우리가 다소 좀 아쉽고 그때 당시에 판단을 존중해주지 않아서 좀 안타깝지만은 수사를 지켜보겠다. 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는 정도로 하면 되는데 뭐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신입니까? 뭐 법원의 판사들도 전부 조종할 수 있습니까? 그건 좀 과잉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좀 모두 다 좀 침착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가요? 친문계 인사가 좀 너무 과하게 지금 반발을 하는 건가요? 저는 충분히 뭐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의힘 인사들이 저는 똑같이 더 했으면 되지 덜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인적인 비리에 대한 내용이면 이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 정책적인 판단에 대한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오히려 전 정부에 대한 인사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된 수사, 끊임없는 수사와 그다음에 또 이제 구속까지 돼버리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최애 종착지는 지금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으로 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참모들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방어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 부당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의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으로 향할지 어떨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영장 그러니까 구속 어떤 수사 단계에서는 감사원에서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빠졌었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우리가 국정감사 기간을 지나면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못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어찌 보면 서훈 실장이 대통령이 보고를 했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참고인 조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검찰이 그렇게 하지는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참모들이 이렇게 좀 강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당내 정치 지형도 굉장히 미묘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친문계 인사가 친이재명계 이전에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었잖아요. 네네네. 명실상부한. 네. 그리고 그쪽에서 뭐 임종석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 네. 이낙연 전 대표도 또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네. 그러면서 이른바 이재명, 포스트 이재명 체제가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글쎄요. 저는 섣부른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그렇게 하기에는 당대표 기간 임기가 너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 9월 달에 취임을 해서 이제 고작 3개월 이제 뭐 100일 얼마 전에 100일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들 지금 뭐 지금 가장 국회의원들의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 공천권일 텐데 이러한 일 때문에 아직은 의혹 단계예요. 의혹 단계. 발생하지도 않은 일이고 입증되지도 않은 일이고 지금 뭐 최측근 2명이 구속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부인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 그리고 수사야 당연히 진행되겠죠. 이미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수사만으로 유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판까지 간다고 한다면 뭐 지금 비명계라고 하는 예. 분 쪽에서 예를 들어서 "공천권을 내려놔라." 뭐 이런 뭐 박영선 전 예, 장관의 예. 얘기도 있었지만은 저는 성급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신 거지만은 저는 아직 그 당원들의 예를 들어서 지금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가장 높은 득표율 한 77.77%를 획득한 당대표를 그렇게 흔들어대는 것이 그것이 민주당을 위한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뭐 이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을 뭐 대체할 뭐 인물들은 많다라고 예. 하지만 저는 솔직히 안 보여요. 솔직히 말씀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민주당에 인사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구심점을 스스로 놔버리는 민주당이 과연 앞으로의 총선까지 잘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여요. 지금 이재명 대표만 수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소된 각종 선거법이라든지 각종 의혹으로 지금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전방위적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내후년 총선까지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지금은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어떤 흔드는 그러한 언급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해당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 스스로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100일 맞아 가지고 기자회견 안 하고 SNS에다가 뭐 흔들림 없이 이재명다운 길을 가겠다. 예. 가장 많이 흔들리는 당대표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재명답지가 않아요. 예. 제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철학이나 관점에 동의는 안 하지만 예. 어찌 됐든 그분은 정면 돌파하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과 호흡하고 정면 돌파하면서 거대 정당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까지 되고 이번에 당대표 되셨잖아요. 사실 변방에서 시작했는데 예.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 면에서. 근데 이번에 100일 기자회견 안 하고 사실은 뭐 대장동에 대해서 질문만 하면 묵묵부담이잖아요. 이게 과연 이재명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말을 못하는 기자간담회를 못하는 야당 대표라는 게 성립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야당 대표는요. 가진 거는 말밖에 없습니다. 예. 여당 대표는 뭐 정부와의 관계, 행정권 이런 게 일부 있죠. 뭐 실권이 있습니다. 근데 야당 대표는 결국은 정부 여당과 맞서서 말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장동 질문할까 봐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당대표다? 이거 앞으로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자기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정치인이요. 정치적인 것보다 법률적인 거를 먼저 걱정하기 시작하면 맛이 갑니다. 예, 야권 관계자 발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다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하겠느냐. 아니 법정에서 내 얘기한 게 유죄의 증거가 될까 봐 말을 못한 사람이 야당 대표인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자체로 이제는 생명력을 많이 상실했다. 이거를 야당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명계 중심으로 뭐 심지어는 분당이니 뭐 공천권 내려놓으라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참모들이 주변에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도 들은 바에 의하면. 근데 이런 내용들이 다 또 재판의 증거가 될 수 있고 수사의 단초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이 한번 트라우마가 생기신 것 같아요. 주변에서. 지난번에 한번 기소가 됐잖아요.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됐고 이미 재판에 넘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서 더욱더 말렸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평상시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대선 때 그런 어떤 언행들 그다음에 성상을 봤을 때는
별로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마 주변 참모들의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듣고 하지 않은 편이 더 나을 거고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내용들이 많아요. 솔직히 뭐 민생 입법을 우선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의 민주당에 대한 불합리한 수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다시 한번 반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굳이 100일 기자회견이 꼭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그 지금의 어떤 그 비명계 뭐 저는 비명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비명하니까 너무 비명지르다. 저는 이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프로그램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명계는 아니시란 말이에요. 저요? 아니, 저는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친 이재명계도 조금 친 이재명계로 좀 읽히는 경향도 아니, 저는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확실하게 정체성을 그러면서 사실은 또 지난 한 주간에 분당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양쪽 다 뭐 서로 간에 거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민주당이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검찰 정권이 야당 대표를 조작해가지고 탄압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민주당 의원 전원 삭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어디 천막이라도 치고 투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강도는 너무 낮다. 그리고 심지어 뭐 그 정청래 의원이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 2명 했대요 민주당에서. 이해수 의원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무리한 챌린지이기도 했지만 그런 거 보면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가 정말 결백한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야당 탄압이고 조작 수사인지에 대해서 다 확신이 없는 겁니다. 측근들 막 구속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인기가 있어요, 아직. 특히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이 강성 지지층에서는 어마어마한 팬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우리 총선 갈까? 과연 이분이 공천할 수 있을까? 이렇게 확신이 없으니까 뭐 약간 다들 좀 한 발 물러나서 그냥 관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 저도 이제 보면 소위 이낙연계라고 하는 지난 경선 때 어찌 보면 이재명 후보 쪽에 있지 않았던 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조금 뭐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내용도 실제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하지만은 저는 아직은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흔들고 아니면 흔들리는 것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그건 오히려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정당에 있어서 주축적인 세력이란 것은 항상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민주당도 뭐 DJ 계열의 동교동계가 핵심이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소수파였던 뭐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서 친노라는 그룹이 생겼고요. 지금은 오히려 대세가 되고 그게 그대로 이어서 친문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재명 지금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권력의 이동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 미련을 못 버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또 권력을 또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비명계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이렇게 팔짱 끼고 보고 계신 분도 물론 있으세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다 탓하고 싶지는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어느 누구도 이 진실을 몰라요. 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받았다고 하니까 거기를 믿고 이재명 당대표를 믿고 뭐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어떤 부당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지금 맞서고 있는 것이지 지금 뭐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두신 아마 의원들도 많을 것이고 저는 그렇지만은 아직은 우리가 그 당원들이 뽑았던 당대표를 믿어줘야 될 때이다라고 그리고 뭉쳐서 얘기합니다. 가야 할 때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 정치 속에서 빨라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뽑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계속 만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또 업데이트를 해보면 30일 날 김기현 의원, 이어서 또 주호영 원내대표 심야 회동했고 또 이 장관들,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한동훈 장관도
회동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뭐 저도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네. 제가 아직 뭐- 못 가셨나요? 예, 못 갔어요? 네. 나경원 의원과 동급. 네, 그러네요. 못 갔으니까. 예. 네. 그래야 뭐 지역 예산도 좀 말씀드리고 그럴 텐데.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디테일이 아쉽다. 저는 만찬하고 관저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큰 틀에서도. 예. 사실 과거에 우리가 대통령들이 구중궁궐 청와대에 있으면서 사람도 안 만나고 소통도 안 되고 뭐 문고리 권력이 있고 이거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지는 겁니다. 여당의 지도부들도 자주 만나고 심지어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 김기현 의원이 그 KBC 여의도 초대석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전화를 하면은 나중에 콜백을 하더라. 예. 소통이 잘 되는 건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왜 하필 오해받을 만한 타이밍에 또 너무 편한 사람들, 친한 사람들만 많이 만나냐. 만약에 관저 정치 시작하면서 야당의 원로들도 좀 많이 만나고 여당의 쓴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러면은 지금 만나달라는 이런 왜 좀- 저를 자꾸 또 쓴소리 으로 만드십니까? 근데 예. 이제 그랬으면은 더 이게 빛이 났을 텐데 지금 전당대회 국면을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나 지도부 만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거 전당대회에 뭔가 개입하려는 거 아니야? 밀실에서 예, 뭔가 예. 모의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나는 게 저는 좀 아쉬운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관저 정치라는 것 자체는 저는 좋은 일이다. 뭐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관저 정치라는 게 지금 어찌 보면 너무나 그 당연스럽게 받아져 버렸는데 네. 실제 생각을 해보면 관저 정치라는 것은 실상 그렇게 있지는 않았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나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과거에 당 총재라는 예. 시절에 총재가 대통령이 시절에 당연히 그때는 이제 당무 개입이 당연한 거였으니까. 예.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 개입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이준석 관련해서 예전에 더스펙 할 때 보면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지를 못하고 기사도 못 읽어봤다라고 예. 얘기를 그냥 뭐 체리 따봉만 보내시는 거죠. 뭐. 하시는 예. 거였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런 말씀은 정말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다. 예. 이제 관저 정치 하시면서 지금 뭐 다 불러가지고 그냥 당무 개입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지금 관저 정치가 시작됨으로써 나온 얘기가 전당대회예요. 전당대회 시기가 확정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전당대회를 5월에 하냐 6월에 하냐 이거 아예 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관저 정치가 시작되면서부터 시기가 확정이 되기 엄명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된 거라고 보고 저는 대통령이 네. 당무 개입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요 당무에 전혀 개입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거 비현실적인 예. 겁니다. 대통령이 뭐 저희 뭐 맨날 하는 얘기 총재는 아니지만 1호 당원이다 이런 얘기하고 특별당비도 제일 많이 내요. 예. 한 달에 한 500만 원인가 낼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의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당과 수평적인 관계에서 예. 소통을 하느냐고. 근데 당에서 너무 스스로를 뭐 부하 직원처럼 만드는 것도 문제인 것도 있고 대통령도 그냥 의견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해라라고 지시하지 말고. 근데 그게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실제 뭐 있는 거는 사실인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니 여당의 당대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뭐 이런 사람이 좀 더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요. 자기가 찍은 사람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그럴 수 있죠. 대통령 때도 네. 그랬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명박계에서는 원희룡을 좀 밀고 싶어 했었는데 예. 홍준표가 셌어요 그때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그랬거든요. 아니 그 MB계에서 밀고 싶어한 사람 밀다가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괜히 당 대표랑 우리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어떡할 거냐? 개입하지 마라. 예.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입 안 하는 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예. 이거 당권 주자 여러 명이고 한 명만 찍었다가 다 척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런 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뭐 그런 근데 생각- 신중하게 생각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거의 본인이 알아서 정리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부분 정무 뭐 수석을 통해서 그다음에 정무 1비서관, 제2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그 여당과의 국회 관계, 가고, 예. 그다음에 야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일이거든요. 근데 뭐 전혀 지금 보이지도 않고 본인이 오히려 알아서 칼질을 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너 나올 사람 너 정리하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2번 만나고 온 다음에 지금 대구에 가서 이제 예. 소위 뭐 예를 들어서 뭐 MZ 세대 뭐 호응이 있고 그다음에 뭐였냐 그 수도권. 예. 그다음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공천의 잡음이 없을 사람 이런 사람의 요건을 들었거든요 당 대표로서.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주호영 대표의 뜻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들어봐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설 변호사님 아시겠어요? 아니 한 누군지? 분이 있었죠. 이준석 대표. 한 분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저희도 우스갯소리로 아니 그거 갖고 있는 사람 쳐내놓고 왜 이러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나와가지고 아,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를 이렇게 네. 지지해 줄지는 몰랐다. 아. 이거 내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 하시던데. 한 분 더 있어요. 네. 강신업 변호사. 아, 또 왜 정신 그러세요? 연령이 19이라고 아이고, 하는 진짜. 예. 근데 이제 저도 이거는 풍선 띄워보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사실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이낙연 총리가 갑자기 뭐 전직 대통령 사면 얘기했다가 막 또 막 한번 했었죠. 했다가 예. 또 완전히 사실은 예. 꺾였었는데 그런 거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좀 간을 본 게 아닌가. 여론의 동향을 살짝 보고. 왜냐하면 그때랑 좀 비슷해요. 그때도 이낙연 총리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할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청와대에선 당연히 부인했지만 이번에도 비슷하거든요. 왜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렇죠. 뭐 네. 김기현, 뭐 윤상현 뭐 이런 사람들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예. 하면서 MZ니 수도권이니 얘기를 예. 했을까? 이게 약간 한동훈 한번 떠보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고요. 예. 저도 진실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저는 근데 이게 아예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한동훈 대표 네. 체제가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임명되기 전에 누가 법무부 장관 발표했었을 때 다들 놀랬거든요. 그렇죠. 검찰총장쯤 하겠지라는 정도는 전망이 있었죠. 검찰총장이 아니라 오히려 수원지검장을 얘기했었어요. 당시에는. 네. 아니면 정말 잘 돼야 서울중앙지검 중앙지검장. 지검장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예. 저는 이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당대표 안 되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또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정권 초기에 법무부 장관 할 일 얼마나 많은데 무슨 당대표냐라는 메시지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한동훈 장관 본인도 뭐 장관직에 뭐 충실하겠다 네. 되게 세게 얘기를 해놔가지고 뭐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저는 0%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예. 왜냐하면은 한동훈 장관의 언사가 좀 정치인들이 쓰는 얘기랑 비슷해요. 정치인들도 뭐 출마하십니까 이러면 가능성을 띄워놓고. 지금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은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도 절대 안 나가겠다는 아니고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충실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내년 3월에 가까워지는데 유승민 돌풍이 만약에 거세진다. 예. 이거 한동훈 아니면 아무도 못 이기겠는데? 라는 정도가 되면은 또 한 번 이 얘기가 불이 붙지 않을까. 근데 지금 2말 3초가 얘기되고 있잖아요. 예, 얼마 안 남았어요. 뭐 이제 네. 뭐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는 3월 12일을 딱 꼽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당규상 45일 전에 아마 공고가 돼야 되는 것으로 맞아요. 알고 예. 있어요. 당원이 돼야 되고. 예. 네. 그리고 지금 그리고 책임 당원에 대해서는 뭐 3개월에 뭐 납부를 해야지만 예. 된다고 하는데 그거야 뭐 비대위에서 추인해 주면 되는 부분이라서 아닌데 지금 3월 그러면 지금부터 후임자를 찾아야 돼요. 법무부 장관은 예. 12월 말 정도는 돼야지 일단은 뭐 선거도 전당대회를 위한 선거도 1월 중순 정도에 펼쳐진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슬슬 근데 해야 그나저나 되지 않나. 저는 네.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네. 게 설 변호사님 민주당 얘기할 때보다 국민의힘 얘기하니까 너무 밝아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서로 간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서로 간에 상대당 이야기할 때가 더 신나 보이십니다. 뭐 그렇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얘기가 사실 불이 확 붙었던 게 왜 그러냐면요. 나오면 될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예. 저도 한동훈 장관 나오면은 거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오는 게 바람직하냐와 상관없이. 왜냐하면은 친윤 단일화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나경원 의원이 그 친윤 표심 받아가지고 나름 잘하고 있지만 거기는 관저 못 갔다 왔잖아요. 예. 그렇죠. 본인 말로도 뭐 나는 낙점 못 받았다 이러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나온다 그러면 사실 친윤 표심이라는 게 싹 쏠리거든요. 게다가 얼마 전에 그 국민 공감인가 그 뭐 말로는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 사실상 그 친윤 모임 예. 거기 또 70몇 명 의원이 그렇죠. 있단 국민의힘이 말이에요. 다 모였어요. 거기서 막 민다 이러면은 한동훈 그렇죠. 장관 대세로는 금방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는 앞으로도 식지는 않을 거다. 또 국민적인 여론적 지지도 지금 한동훈 장관이 여권의 어느 누구보다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게 뭐 민심, 당심 뭐 이런 거 뭐 여론조사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어찌됐든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봤을 땐 좀 밉상인 부분이 네. 있겠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래도 뭔가 좀 따박따박 말 잘하고 세련됐고 뭐 이렇게 똑똑하다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꽤 뭐 찐드롭이 갈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지난 한 몇 달 전에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호감도 비호감도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예. 호감도보다는.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 똑똑하고 뭐 이런 것은 알겠어요. 근데 또 정치는 똑똑한 사람만이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앞으로 한 달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또 한동훈 장관과 이어지는 다음 주제인데 지금 가짜 뉴스에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한동훈 장관이 같이 나서고 있는데 최근에 대통령실에서는 장경태 의원 관저 물색 과정에서 이 천공 역술인인데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의원과 또 김어준 씨 그 방송이 네. 같이 고발 조치했어요. 네. 또 한동훈 법무장관도 고발 조치 최근에 들어갔죠. 네, 그렇죠. 김의겸 의원 김의겸 의원 10억 그 선배랑 그다음에 네. 경찰 또 고소까지도 다. 어떤 포석으로 읽어야 되는 건가요? 일단 뭐 경찰 고발은 이미 돼 있어요. 네. 제3자 그 시민단체 피해자로서 본인이 이제 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10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뭐 본인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 위자료를 예. 10억을 청구를 한 것인데요. 일단은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뭐 기분 나쁠 수 있죠. 예. 본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특히나 국회 뭐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곳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과한 대응은 아닌가. 아니 그러면 본인의 어떤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입만 뻥긋하면 다 고소냐, 예. 아니면 다 소송이냐 이렇게 얘기가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거 매우 감정이 섞여 있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것이 올바른 소송인가. 특히나 본인이 또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뭐 본인은 경찰 지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니까 그 한동훈 장관이 그 가끔 이렇게 우리 출근길 인터뷰 같은 거 하잖아요. 예. 다 준비하고 있고 사전에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다 얘기를 사전 지식을 다 포섭하고 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뭐 그걸 믿지도 않지만은 뭐 본인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본인이 관여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겠죠. 간접적으로 뭐 다 간접적으로 내시죠? 다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런 법적인 조치들 이런 것 좀 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정치 문법이 좀 파괴돼 가고 있다 예. 생각합니다. 원래 법무부 장관이 고소 고발하잖아요. 예. 역풍이 세게 와야 됩니다. 어. 법무부 장관인데 이거 고소 고발을 어떻게 해? 예. 라고 돼야 되는데 제가 여론을 살피고 있는데 역풍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 예. 법무부 장관이 고소 고발하는 거, 막 민사소송 크게 내고 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럼 하느냐? 단기적으로는 역풍이 별로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의겸 의원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아. 게다가 사과를 하면서도 사과가 아니었어요, 그게. 그 상황이 되면 다시 하겠다. 이게 뭔 사과입니까? 게다가 더 탐사의 그 행태도 전 국민이 보았잖아요. 뭐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 예. 가가지고 막 도어락 누르고. 솔직히 제가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이거 진짜 가장으로서 화가 나는 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이 화가 날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역풍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는 안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한동훈 장관이 경고하고 김의겸 의원이나 더 탐사가 깔끔하게 사과하고 네. 이런 거 고소고발하지 말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엉클어져 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통령실도 고소고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통령실이 누군가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는 정말 큰 일입니다. 아, 예. 근데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2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남은 임기 중에 뭐 10번, 20번 더 할 겁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은요. 대통령실이 누구를 고소고발했다 그래도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뭐 또 했나 보네? 뭐 거기 고소고발 좋아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저는 대통령실이 우스워질 수가 있다. 법무부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죠. 그럼요. 그래서 네. 이 고소고발이라는 카드는 굉장히 아껴 써야 되고 특히나 윤석열 정부는 뭐 민주당의 프레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검찰 출신이니까 법적인 조치는 오히려 멀리 해야 돼요. 예.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저는 좀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동감을 하는 얘기고요. 예. 덧붙여서 저는 예를 들어서 그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 저는 김종대 의원이랑은 전 의원이랑은 저도 유튜브 방송을 같이 해서 저도 한번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데 예. 그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진행자였어요. 물론 이제 밉죠. 미운 것은 알겠어요. 전 대통령실에서 그 달가워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걸 알겠는데 근데 진행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고소고발을 한다. 이 부분에 좀 대해서 너무 과했다. 좀 그러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서 그럼 천공 얘기하는데 예. 우리 이영길의 앵커도 예. 고소고발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같이 가겠습니다. 예, 책임지고 같이 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이슈 좀 이야기하기 전에 좀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천 변호사님 그 배지 예. 많이 물어보시던데 어떤 거예요? 그게? 아, 이게 이제 그 S 딱 네. 그 순천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내년에 순천만 정어박람회를 또 한 번 합니다. 10년 아, 만에. 예.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배지라 가지고 제가 사실 뭐 지역을 위해서 크게 뭐 할 수 있는 게 제가 윤핵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깨알 같은 홍보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마지막 주제가 사실 이거예요. 네. 지역 이슈인데 저희가 그 전에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또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이 서진정책을 세게 했어요. 그렇죠. 호남을 풀겠다. 근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 꽤 됐는데 반년이 흘렀는데 완전 그거 많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 이준석 대표가 낙마한 걸 특히 우리 지역에서도 아쉬워하는 게 네. 있고요. 저도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준석 대표 편 솔직히 많이 들어줬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뭐 이렇게 좋아하고 뭐 개인적인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지역에 사실 필요한 리더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면이 요즘은 많이 좀 없어지고 있다. 근데 또 제가 남탓만 하고 있기가 못한 게 제가 열심히 해야 돼요, 사실은. 네, 또 제가 그만큼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또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저희 당이 사실 전국적으로 난장판이었지 않습니까? 한동안. 예. 그러다 보니까 호남에 타겟팅해가지고 뭔가를 하기에는 좀 쉽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당이 좀 더 안정화되고 정권도 좀 지지율도 올라가고 하면 조금 더 신경 쓰지 않겠나. 그럼 또 그때 되면 또 총선이고 그럼 또 선거용으로 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지 않아요? 선거용으로라도 열심히 해야죠. 예. 지금은? 아, 그럼요. 네. 뭐 그거라도 뭐 하는 게 어딥니까?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시청자들이 국민의힘에게 궁금했던 우리 지역 시청자들의 이야기였고 네. 민주당이 또 이런 궁금증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고 있고 네. 흔들리는 지도부가 있고 그런데 이 지역 국회의원들 보니까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호남까지 많죠. 포함하면 그렇죠. 굉장히 좀 주축인데 네. 이게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방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복지부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도 지역에서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거나 선배님들 만나면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예. 아니 뉴스 보면 광주 전남 의원들 하나도 안 보이고 뭐 뉴스에도 나오지도 예. 않는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근데 맨날 동네에서 페이스북 보면 동네에서 어디 뭐 지역 행사는 행사 갔다. 같은 거 예. 갔다 왔다 이런 내용밖에 없던데 이것이 과연 맞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지역 정치 물론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그 정성을 쏟고 지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예. 그렇지만은 저도 참 이렇게 여의도에서 보면 광주 전남 의원분들이 잘 안 보이세요. 실제 이슈 메이킹도 못 하시고 네. 중앙당에서도 어찌 보면 민주당이 지금은 과거에는 호남에 기반을 뒀지만은 예. 지금은 어찌 보면 수도권에 100석, 105석 정도를 가지고 있는 수도권 정당화가 돼 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광주 전남 의원들 수로는 도저히 안 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원회에도 못 들어갔던 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당 의원들이 너무 이제 뭐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중앙에서의 이슈 메이킹. 저는 지역민들이 바라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뉴스를 제기하고 예. 좀 그런 좀 싸우는 부분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민주당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왜 이탄희 같은 의원이 안 나올까?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탄희 같은 사람이 뛰어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워낙 이제 당원 조직표라든지 막 이런 예, 복잡한 예, 문제들이 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인이 내가 능력만을 믿고 뛰어들기가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경북에서도 저희가 물갈이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국민의힘도 시즌마다. 근데 물갈이 해도 또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와요. 예. 게다가 좀 똑똑하고 정치 바꿔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 장경태 의원도 순천 출신인데 서울 가서 정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수도권이 텃세가 약하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이제 각 당의 텃밭이라고 할 만한 곳에서 좀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좀 시스템의 변화 같은 게 필요하다.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권자만 바라보고 가기에는 지역 정치권이 거쳐야 될 이 인문에 거쳐야 될 장벽들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주제는 사실 이제 시청자들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으로 장식을 해봤는데요. 이제 2022년도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희도 이제 연말 기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 촌철살인 보시면서 이런 주제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 또 이런 방식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